예, 오늘 발표할 제목은 안전의 변증법 혹은 민주적 권리에 내재된 모순이라는 글입니다. 황해문화 2021년 봄호에 제가 이 글을 기고했고요. 근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쓰기 전에 한 5, 6년 전에 인권연구소 창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적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그때 썼던 짧은 글이 좀 있었는데 마침 종자되는 글이 있어서 그거로 좀 발전시켜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죠. 그거 뭐 좀 조금 가필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 됐었던 기억이 있는 글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이라는 건 다들 느끼시겠지만 안전이라는 이 어떤 가치 규범이라고 할까요?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그 안에 있는 좀 어떤 난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살아왔던 맥락이나 제가 이제 사회운동 이런 특히 인권운동 이런 운동 활동들이 좀 참여하고 같이 작업을 해오면서 사실 안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 너무 타령하면 되게 좀 보수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운동 쪽에서는 뭐 CCTV를 비롯해서 아니면 뭐 발찌 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을 빌미로 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던가 감시 체제 구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안전이 오히려 인권에 반대항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됐던 게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지어는 국가의 안전을 국가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던 것, 안전보장의 주체로서 국가를 아주 굉장히 권리의 차원에서 거의 처음으로 소환했던 또 현장이 세월호였고, 세월호 이후에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잠시 식사를 하면서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였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성폭력부터의 안전이라는 문제 역시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 다시 부각이 됐고, 그래서 사고를 강제하게 되는, 이건 페미니즘의 힘이라고 하겠죠. 이 사고를 강제하게 만든 것은. 그런 상황이 또 특히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인 질문이 됐던 맥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사태 속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안전이라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해야 될 그런 이제 의제가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그러면 이제 독재 정권 시기 전까지는 혹은 세월호 전까지는 안전은 나쁜 거였는데 갑자기 좋은 게 될 리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생각이 급변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추종할 수도 없는 좀 아는 척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뭐 델레가 말하는 파르마콘 같은 것이고 독이자 약인 것 같은 것이고, 뭐 우리가 쉽게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자면 갖기도 뭐 좀 그렇고 버리기도 좀 뭐한 뭐 이런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긴 싫고 뭐 이런 같은 그런 이제 양가적인 어떤 가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글은 안전에 대한 정치 철학적 사고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혹은 권리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이렇게
짚어달라는 편집자의 요청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상사적으로 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현실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이론적인 글이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뭐 사상사를 짚어달랬으니까 그러면 또 서양 사상사 할 테니 제가 공부한 건 고대 결국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은 폴리스의 동물이다. 뭐 정치적 동물이냐 사회적 동물이냐 논쟁이 많은데 폴리스라고 음역해서 옮겼습니다. 네,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태자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건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오래된 정식 중에 하나죠.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딱 이 문장에 나오는 정치학이라는 책에, 폴리티코스라는 책에 보면은 같은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또한 국가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인간을 전쟁광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구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의 대착점에, 인간이 본성상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로 규정된다면 본성상 전쟁을 추구하는 존재는 국가를 거부하는 존재이기에 이 사람들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전쟁광들은 국가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국가라는 건 왜 존재하냐면은 그 국가를 구성한 사람들이 서로 완벽하게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 완전한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신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국가와 전쟁광 사이의 대척 관계를 통해서 그는 공동의 자급자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가이다.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즉 부정적으로 규정하자면 전쟁의 부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회계약문 때문에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홉스가 국가라는 게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주권을 창출한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홉스의 생각이 엄청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었다. 알고 보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혹은 홉스가 말하는 전쟁 상태라는 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홉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쟁 상태라는 게 궁극적으로 국가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심지어는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꼭 국가 간의 전쟁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급자족의 삶을 위태롭게 하거나 홉스가 중요시하는 이 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폭력이 전쟁인 거죠. 반면에 이 전쟁을 부정한다는 것은 개개인들이 혹은 국가를 구성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보존할 수 있는 삶을, 자기 보존할 수 있는 삶을 지켜주는 거. 그게 이제 국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근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급자족의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보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본적으로 안전이라는 맥락에서 사유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건 전쟁으로부터 결국 안전일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쓰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버가 국가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전쟁의 독점, 폭력의 독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특히 근대 국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는 안전은 그야말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의 보장은 국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가 그럼 정말 안전의 보장자였냐?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낮은 신분인 사람들은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아주 소수의 선택된 귀족들만이 국가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는 뭐 그럼 국가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안전의 보루였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후에도 안보를 이유로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탄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건 비단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양상이 아니었고 소위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민주주의 보루가 되는 나라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죠. 아시다시피 9.11 테러를 비롯하여 테러 이후의 미국 사태나 그 이후에 소위 유럽 내에서도 그 문화 충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많이 침탈되고 착취되었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 문제 해석하는 흐름들 속에서는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이런 테러를 또 이유로 국가 내에서 민주적 권리들이 이 유럽의 민주국가 내에서도 제한되거나 중지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동안 안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항해에서 투쟁해야하거나 피해야 할 가치인 것처럼 여겨져 왔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 국면들 속에서 안전을 그렇게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국가에게 안전을 보장해라고 요구하기만도 어려운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안전을 국가가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로만 보거나 그에 반해서 국가가 항상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한 억압의 기제로만 보는 관점을 좀 넘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전이라는 권리에 내재한 어떤 모순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안전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혹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보는 안전에 대한 본질론적인 개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안전을 그 본질이 확고하게 규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갈등과 대립을 내포한 모순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이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안전을 좀 국가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이제 인권의 한 혹은 민주적 권리의 하나로서 사고하려고 하는 사상사적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국가 형성 이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은 국가 형성의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이라고 파악하죠. 네,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안전의 욕구를 국가 창설의 근본적인 동인으로 파악합니다. 홉스가 사회계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인데 내가 열심히 먹을 걸 모으고 집을 가꾸고 재산을 모아도 언제 누가 와서 내 걸 뺏어갈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타인에 의해서 자기 보존, 자기의 재산 이런 것이 침탈당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 상태에서는 소위 재산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재산의 축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물건 뒤집어 말하자면 재산과 문화의 형성을 가능케 한 것은 그 근본 조건이 안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홉스에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냐면 안전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의 목적은 안전 보장이라는 거죠.
그의 사회계약론이 국가 창설을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의 의지가 아니라 인민의 의지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의 안전국가론은 신이 없이 설명하는 인간들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내재주의적 정치론의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재주의는 근본적으로 절대왕권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인민의 삶을 위험하게 처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눈을 감는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안전 개념은 민주적 권리나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로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로크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은 국가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 정확히는 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가버먼트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안전의 권리를 위해서 이 정부를 전복할 수 있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혁명적 관점으로까지도 나가게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사실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쓴 가장 큰 이유는 로크를 읽을 때 로크에게서 안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갖고 있는 중요한 계기, 그 사상, 그의 사회계약론 구성에서 안전이라는 계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오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로 로크의 사회계약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 혹시 뭐 있으세요? 정 교수님? 뭐 맥퍼슨의 뭐 소유적 개인주의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유 또 과한 또 이 겸손을. 그러니까 로크 해석하면 많이 하는 게 로크의 인간관이 뭐냐면은 개인으로 보는데 개인의 개인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그가 소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의 개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비 맥퍼슨이라는 이 영국의 정치학자가 로크의 사상의 핵심을 소유권적 개인주의라 불러요. 그 권리담론에서도 자유주의 권리담론의 정초로 자기 소유, 내 몸은 내 거잖아 최소한.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얻은 것도 내 신체 확정은 내 거지. 이게 권리담론의 딱 출발이거든요 로크에. 그런 건 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근데 이와 동시에 내 거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에서 안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로크한테 많은데 그 논의가 별로 주목되지 않아서 이제는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로크의 사회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내용이 쭉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데 이 로크의 논의에서 안전이 국가 형성의 기자 또한 시민의 민주적 권리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방식이랑 로크가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는 전제 상태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 주어진 권리가 동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기 전에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사상은 사실 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 자연 안에 이미 법이 있다라는 사상을 자연법 사상이라고 부르고 이게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있는 사상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유스 나투라리스라고 부르는 이 전통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신법이죠. 네. 그런데 로크나 홉스나 둘 다 기독교인이긴 한데 최대한 자기 설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신을 빼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 근대 계몽주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신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신 없이 설명을 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사회의 형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홉스가 바라보기에 전제 상태라는 건 왜 발생하냐면은 자연이 준 권리, 자연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 그걸 자연권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권을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법의 제일 1원리는 뭐냐면 자기 보존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존해야 된다. 내 신체와 생명을. 그래서 자연법은 각 개인에게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고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홉스의 이 사회계약론에서 자연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정영태 선생님이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은 열심히 뭐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해서 아주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책을 한 100만 원치 사놨어요. 근데 제가 탕탕 놀다가 저 책 읽고 싶어. 근데 제가 1대1로 붙으면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선생이 이제 한눈 팔고 있을 때 가령 카인처럼 돌을 들어 머리를 찍어 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 제 걸로 가져가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도 나의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떨까요? 그 다음 상태가 카인 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지. 근데 누가 와서 또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라는. 근데 이런 상태가 전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은 자연권의 평등 때문에 발생해요. 모든 사람들이 권리가 평등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게 이 홉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로크가 보기에는 자연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로크는 자연법은 이성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는 홉스를 뒤집습니다. 만약에 누가 임의로 자기 자식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무나 공격할 수 있으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보존이 가능하겠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내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기 보존도 보장해줘야 자기 보존의 조건이 훨씬 더 잘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가령 제가 아까 같이 로크적 상태에서 정영태 선생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운이 좋아서 정영태 선생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운이 나빴어. 내가 소리를 냈어. 정영태 선생이 날 쳐다봤어. 그럼 아무리 알고 있는 오래 지낸 형이라지만 그래 형님 저를 죽이시고 형님의 지적 성취를 이루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럴라나? 근데 제가 아는 정영태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저도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뺏으려다가 저도 자기 보존을 위협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러냐는 거지. 그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의 법에 따르자면 자연법이란 건 이성법인데 그냥 타인의 자기 보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수준에서 자기 보존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똘끼 있는 것들은 항상 어디에나 있다라는 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법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처벌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정영태 선생님의 책을 훔쳐가려 했을 때 정영태 선생님이 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권에 의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21페이지 좀 보시면 끝에 줄에 문장이 하나 있죠. 인간은 이처럼 잔혹한 야수들과 더불어 그 이성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벌권이라는 게 필요하죠. 국가, 즉 정치 상태를 창설하는 사회개혁은 바로 처벌권의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자연법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처벌권을 그렇죠.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처벌권을 부여했는데 사회개혁은 이걸 공동체 수준으로 아예 옮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훨씬 더 처벌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겠죠. 한 명이 갖고 있는 처벌권보다는 여러 명이 갖고 있는 처벌권을 이렇게 합쳐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문에 나오던가 전도서에 나오던가 왜 막다기 하나는 이렇게 잘 부러지지만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안 부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국가 상태라는 건 인간의 자기 보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각인의 권력이 공동체의 권력으로 집성되고
공동체의 권력은 권력을 수임한 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입각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제 규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인용문을 좀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로크에서 자연상태와 정상태 근본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처벌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처벌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인 거죠. 그런데 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처벌권을 지 마음대로 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처벌권을 부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니네가 가야가 어겼으니까 니네 정부 나가 없는다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정부에 대한 처벌이죠. 왜? 정부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야수와 같은 존재자들이 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를 창설한 목적을 어겼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를 범죄화하고 시민들이 정부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권 행사예요. 그래서 이 전제군주라고 부르는 것, 전제정. 즉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로크는 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쟁을 유발하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홉스와 달리 이 부분 볼게요. 홉스에게는 절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원리였던 안전이, 왜? 절대 군주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니까. 로크에게는 절대 군주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원리로 변화되는 거죠.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안전 개념이 시민의 자기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개념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가 로크의 사유를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의 가령 독립선언문이 잘 보여주는데 뭐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같은 건데 이걸 위해서 정부가 사람들이 정부를 조직했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도 이런 목표에 반할 경우 그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하고 인민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하여 권력을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이제 로크적 논리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10년 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 미국 독립혁명 이후 한 10년은 있다가 벌어지는 13년이네요. 이 프랑스 혁명은 사회계약론 중에서도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크보다 루소적 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미국 독립혁명 사상은 굉장히 로크적인 함의가 강하고요. 이것도 재밌는 쟁점이긴 한데 뭐 오늘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국 독립선언문이 오로지 로크에게만 기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선문에서도 안전은 행복과 더불어 인민의 핵심적 권리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셔도 즉 이제 근대적 정치제를 드디어 보편화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프랑스 혁명에서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훑어봐도 안전이 핵심적인 인민의 기본 구원으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조 같은 게 그렇죠. 모든 정치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는데 그 권리가 바로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의 저항 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시민혁명들, 특히 이제 근대 정치 질서는 결국 신분제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건데 출생의 권리의 정도를 결정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 배분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근대 혁명이지 않습니까? 특히 프랑스 혁명에서 급진적으로 이 신분 질서 전복이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형성된
근대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안전은 핵심적인 시민적 권리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이제 사상적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얘기는 주로 푸코가 얘기하는 이제 생명 권력이나 아간벨이 얘기하는 생명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안전이 갖고 있는 어떤 또 억압적 얼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 자기 보존을 지켜주는 것에서 안전 핵심은 뭐냐면 결국 생명을,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별로 썩 좋아하는 용어가 아닌데 생명평화 사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생명이 엄청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은 안타깝게 우리 신체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영생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고, 근데 생명이 결국은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은 신체에 담겨져 있다면 안전은 결국 신체의 안전이 가장 기초가 되긴 해요. 그리고 이건 로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영국의 인신보호법이라는 이 권리법령에서 신체를 구금할 때 영장, 판사가 내는 영장 없이는 절대로 구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게 인신구속의 적법절차 원리라고 해요, 법학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우리가 만약 형사들 경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반드시 하는 거 있잖아요. 미란다 원칙 고지. 그거 안 하면 풀어줘야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적법절차 원리를 어겨서 그렇고, 당연히 적법절차, 그러니까 권리를 구속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이 구금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 자체가 법이 강제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로크의 통치론 출간이 되기 전에 이런 이제 인신보호영장이 인간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적 근거라면은 로크의 통치론 출간의 이후에도 특히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쓴 범죄와 형벌이라는 신체형을 금지하고자 하는, 고문을 통해서 받은 자급액은 법적 효율가 없다 등등등, 사람들 얼마나 가둬두면 안 된다,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사실 저기 푸코 책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인권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전입니다. 국내 번역도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특히 1789년 혁명을 통해서 구치제를 전복한 후에 바로 사법적으로 이 고문을 폐지하고, 사법적 절차로 정당화된 고문을 폐지하고 신체형 염전을 금지하게 되는 역사를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안전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안전은 기본적 인권으로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규범이 되었고요. 이는 분명 인간의 권리가 진전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문 또는 신청의 금지와 인신보호법이 단지 개인적 권리의 역사적 진보에 따른 산물이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제도화해온, 인간이 아니죠, 인권인데, 네, 편집적 못 잡아줬네요. 인권으로서의 안전을 제도화해온 과정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한 존재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푸코는 18세기 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형벌개혁 담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카리예요. 이 혁명개혁 담론이 인권의 신장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이 시기에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합리화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혁의 진정 목표, 그건 뭐냐면 즉 신청의 폐지는 징벌권의 새로운 경제성을 확립하는 것이고요. 징벌권이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더구나 사회체제의 최소 단위까지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동질적 회로 속에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이 단지 감옥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체를 형성하게 되는 모든 영역에 마디마디에 이 징벌의 원리가 오히려 확산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징벌의 논리가 작동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신체형이 폐지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신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처벌권이 세밀화되는 과정의 결과가 신체형의 폐지이고, 이런 개혁은 인간의 신체가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권력의 기술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푸코가 이미 밝히고 있죠. 뭐 유명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1975년, 76년 꼴레지도 프랑스에 생겨진 푸코의 강의록인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르면 푸코가 규율이라고 말했던 권력은 그가 조절이라고 말하는 권력과 더불어 근대적 생명 정치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개별화된 신체들에 대한 면밀한 권력의 관리술이 규율이라면 한 국가에 거주하는 신체들의 묶음 혹은 전체로서 인구의 생명 활동에 대한 관리 기술을 그는 조절이라고 불러요.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의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푸코는 이렇게 인구의 차원에서 생명을 관리하는 기술을 조절이라고 개념화하는데, 조절 권력의 핵심이 안전 테크놀로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조절을 담당하는 권력은 안전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일까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다음에 진행된 강의인 안전영토 인구에서 푸코는 안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예로 제시한 이런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범죄 유형, 예를 들어 절도 같은 범죄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주어진 사회의 작동에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강의는 궁극적으로 조절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명 권력을 다루고 있는데, 푸코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안전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권력의 대응을 금지 형태의 사법 메커니즘, 교정 형태의 규율 메커니즘,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 혹은 다른 말로 안전장치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사법이 처벌을 통한 범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규율이 훈용을 통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행위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전은 사회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될 수 있는 범죄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범죄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범죄는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권력은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 가능한지를 계산합니다. 생명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범죄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안전의 권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범죄의 경우만이 아니라 질병이나 빈곤, 질병 발병률, 빈곤율, 재해 발생률, 실업률 등등이 이런 관점에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안전 테크놀로지 또는 안전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적 회복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은, 여기서 발명될 수 있는 코로나 치명률이 관리 가능하겠다, 사망률이 관리 가능하겠다 싶어서 벌어지는 일이고, 후쿠시마로 하면 전형적으로 이제 안전의 조절 테크놀로지인 거죠. 안전 테크놀로지는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푸코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해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명 권력은 신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뺏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오히려 생명 권력은 생명을 조장하고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 권력이 죽음 권력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 권력의 체계 속에서 처형이나 죽음의 명령은 정치적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의 제거, 바이오 해저드를 제거한다는 거죠. 이 제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종 자체나 인종의 강화를 지향할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구의 한 부분이 전체 인구의 생명력을 저해하고 그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열등한 부분이나 그 종으로 판명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제거로서 죽음의 명령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를 안전의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자면, 인구의 생명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위험들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는 죽음의 명령, 죽음 권력이 작동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재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특히 질병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시 그 차인표가 대통령으로 나왔던 영화 뭐지? 감기인가? 거기 보면 분당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분당 폐쇄한다면 어떻게 하죠? 집단적으로 코트 정리했다가 나중에 너무 위험해지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써서 이게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희생되는 게 전체가 죽는 건 낫다 싶어서.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란 겁니다. 그런데 푸코는 안전영토 인구의 상황에서부터 안전 테크놀로지를 통치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규정합니다. 푸코는 유럽 국가 권력의 전통에서 낯선 통치라는 테크놀로지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국가 성립 초기부터 18세기 사이에 국가 권력의 작동이라는 문제 틀을 장악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통치성이 한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른 사이에 국가 권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시기의 영토 국가들은 국가 간 영구 경쟁 체계에서 자국의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서로를 완전히 다 정복하고 죽여 제국으로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적어도 각각의 국가들이 보존되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쟁은 서로 절멸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승리하려면은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자기 영토의 수준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을. 이러기 위해서 인구와 자원을 배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통치라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안전 테크놀로지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가 역량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위협하는 어떤 인구의 어떤 요소들은, 즉 위험한 요소는, 인구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위험 요소들은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생명 활동을 통치한다는 문제 설정 속에서 안전이 국가의 중심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코에 따르자면 결국은 근대 국민국가는 안전국가예요. 근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국가가 아니라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인 이 인구의 생명력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국가라는 거예요. 아간베는 생명 권력이라는 푸코의 질문을 이어받으면서도 푸코와 달리 생명이 권력이 상관왕이 된 것은 국민국가 형성 과정기부터가 아니라 고대부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푸코적으로 보자면 생명 권력은 근대국가가 통치화되는 이 시기부터 중요해진다면은 아간베는 그 로마 때부터 있었던 건데?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지하듯이 아간베는 호모사케르라는 고대 로마의 벌거벗은 생명의 형상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주권 권력이 생명을 포섭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고대와 근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권리로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적 주권 권력이 인간의 생명 그 자체 혹은 단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장악하는 계기는 인신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계기에는 인신보호법으로 대표되는 신체의 권리가 놓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벤에 따르면 1679년 인신보호법은 정치적 권리와 무관한 생명 그 자체인 벌거벗은 생명이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로 자리 잡는 순간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 아간벤이 말하는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거는 그냥 생명학적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을 말해요. 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던 그거나 챔피언치나 똑같이 생명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이 인신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간벤에 의하자면 봉건적인 시민이거나 혹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인용문이고요. 이 인용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고대 로마의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에 의해서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지 생명체로만 남겨진 성스러운 생명은 인신보호법에 의해 신체가 주권 권력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모든 개인의 잠재적 운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 개인들의 계약과 합의가 주권 권력을 탄생시켰는가 아니면 그냥 신이 준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권을 창설하였더라도 주권 권력이 그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핵심적 대상이 인간의 생명 그 자체, 그 생명을 담지하는 생물학적 신체가 되었을 때 주권자인 인간은 자신이 창설한 주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호모사케르가 될 잠재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간베는 생명의 담지자인 신체 그 자체가 근대 민주주의의 근원적 모순을 구성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신체는 양가성을 띠고 있는 존재로서 주권 권력에 대한 예속의 대상이지만 개인적 자유의 담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인신보호 영장은 인간의 신체를 국가가 더 이상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의 법적 제도에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국가가 인간의 신체와 그 신체 안에 깃든 생명을 그러니까 그 생명을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면 그 생명이 위험에 처할 할 때 다른 어떤 인간의 권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 딱 낼 수 있는 거고 정말 사람들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은 모든 사람들 다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근대 국가가 근대적 주권이 그 핵심적 대상을 신체로 삼았단 말의 의미예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은 신체의 안전을 이유로 다른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유예하거나 중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헌법조차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헌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쭉 여기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간벤에 의해서도 이 생명의 안전, 즉 신체의 안전은 분명히 주권 권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제든지 시민들의 법적이고 민주적인 권리가 전적으로 유예될 수도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나쁜 놈들이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막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주 민주주의 국가조차도 자신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증법이니까 이제 한항이 나왔죠. 안전은 적극적인 시민에 걸릴 수 있다. 로크. 거기에 대한 반대항이 나왔죠. 웃기지 마라. 안전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박탈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정과 반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지향하여 어떤 새로운 합을 가야 될 텐데 이거는 근데 합은 아니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전과 국가에 대한 푸코와 아간벤의 사고는 안전이 로크식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굳이 로크의 안전 개념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있으며 2019년 기준 하루 2.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안전의 권리가 국가의 통치 기술이자 주권에 의한 시민적 권리 박탈의 근간이라고 솔직히 비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부만 할 수 있을까? 국가 권력이 깊이 새겨진 안전에는 오히려 국가주의적 폭력의 계기와 민주적 권리의 계기가 모순적으로 착종되어 있다고 차라리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모순을 어떻게 사고하고 이 모순 속에서 민주적 계기를 어떻게 밀어붙일까 하는 것이죠. 발리바르의 안전과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글은 안전의 문제를 시민권의 내재적인 변증법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을 고민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리바르는 이 변증법을 사고하기 위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제시된 안전의 문제를 독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전은 분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천명되는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언이 말하는 안전이란 오늘날 국가와 자본이 그토록 강조하는 안전과는 다른 것이라고 발리바르는 말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간, 시민의 권리로 표명된 안전이란 정확히 말하면 시읒대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발리바르는 안전, 다운표 친 안전, 시읒대와 다운표 치지 않은 안전, 세큐리티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물론 불어에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리바르 역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적 관점의 안전과 국가적 관점의 안전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해보자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표 친 안전이란 모든 인간 시민적 권리가 그렇듯이 개인들의 상호적인 인정과 협력에 의해 쟁취되는 권리의 일종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전은 정확히 말하면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얻는 안전을 의미하는데 이런 국가는 시민들이 그들 개개인 및 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예요. 민주적 권리라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따오는 이 시읒대로서의 안전은. 하지만 모든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국가의 질서와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국가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죠. 이는 단지 보수적인 국가, 억압적인 국가만이 아니라 혁명적 권력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혁명하고 벌어진 다음에 프랑스 혁명 벌어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에 하나가 혁명을 방어하는 거예요. 다른 전제국적 국가들로부터. 이 혁명 방어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뜬 거 아닙니까? 즉 이런 도식은 고유한 의미의 억압적 구조들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호적인 구조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 더욱이 전자, 즉 억압적인 국가의 억압적 구조들과 후자, 즉 국가의 보호적인 구조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분리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다운표 친 안전과 그냥 안전은 시민적 안전과 국가적 안전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얽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 요구로서 안전에는 언제나 그 내부에 국가적 안전으로 전도될 수 있는 계기가 배태되어 있고 국가의 자기 보호를 위해 실행되는 안전에는 시민적 안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모순적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국가가 오로지 자기 보호만을 도착적으로 추구할 때 시민의 안전 따위 관심 없고 국가가 자기 보존만 하려고 할 때 그리하여 시민적 안전의 계기를 억압하고 오로지 국가적 안전만을 전면화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발리바르는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행동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실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예방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죠. 국가가 항상 이미 지배 구조일 수밖에 없는 한 국가는 본질적으로 지배 구조인데 국가는 언제나 안전 중심적 일탈의 가능성이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죠. 발리바르는 세계화라는 국면과 복지 국가라고도 불리던 국민사회 국가의 해체라는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이 유럽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파악을 해요. 발리바르는 이러한 정세와 깊이 결부된 두 가지 계기를 주목하는데 하나는 세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사회 국가의 고유한 모순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발리바르가 이 글을 쓰던 시기가 1995년이어서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와 연동된 국민사회 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다른 말인데 발리바르스 표현인데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된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리바르의 분석을 여기서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겠습니다. 그가 세계화라는 문제를 통해서 부각하는 것은 과거에 발전한 잘 사는 나라인 중심부 국가와 못 사는 주변부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던 그런 경계가 동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계와 3세계 이런 거죠. 이제는 서구 중심부 국가 내부에도 주변부, 가난하고 착취된 사람들의 공간이 존재하고 과거 주변부 국가 내에도 잘 사는 사람들 엄청 잘 사는 중심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심부에서도 중심부
중심부에서의 삶도 그 안에 내재하는 주변부로 인해 안전한 곳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부의 특징은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표현 되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서울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도 OECD 국가고 서울 사람들 엄청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가령 강남이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근데 강남에서 조금만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문정동을 지나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성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남 사람들은 약간 성남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성남은 또 오랫동안 가난한 곳이었고 정말 빈민들이 예전에 서울에 살던 빈민들이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강남 옆에 바로 성남이 있는 건 굉장히 성남 구시가지가 있는 거는 한 도시 지역 내에 중심부와 주변부가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래서 강남에서 성남 구도시를 넘어서 더 가면은 어디죠? 또 분당이잖아요. 되게 이상한 이 상황인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 사람들이나 분당 사람들은 성남 사람들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는 거죠. 쟤네들 언제 우리를 그거 할지 몰라. 그죠? 쟤네들 저기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특히 분당에서 성남과 구별하기가 엄청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중심부에 사는 안전한 국가로 생각하는 이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저 주변부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변부 사람들의 저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공포를 갖고 산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중심부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전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한 경계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세계와 더불어는 경계가 흐려진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경계에 대해 사람들이 표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구 중심부의 대중은 이제 불안전이 자신의 일상적 생활 공간 안에 만연해 있다고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뭐. 저놈의 위주민, 저 난민들, 저 이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매체는 특히 미디어는 세계는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었고 그 속에서 개인들은 무한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특히 표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상상 막 작용하죠. 저 밀려 들어오는 이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어. 이런. 그러므로 국가적 안전에 대한 요구가 중심부 시민으로부터 강화되는 국면이 세계와 더불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줘. 저 위험으로부터. 이게 경제적 위험이기도 하고 실제 범죄의 위험이기도 하죠. 안전중심적 일탈이 가속되는 또 다른 계기는 국민사회 국가의 모순 구조와 연관돼요. 복지국가를 발리바르는 국민사회 국가로 부르는데 국민사회 국가라는 건 이겁니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국적으로 환원하고 국민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들, 즉 국민만 그들의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게 이 국민사회 국가라고 발리바르는 말합니다. 사회국가가 복지국가를 말하는 건데 국민사회국가는 이런 겁니다. 국민만 복지를 보장해주는 국가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국민사회 국가에서는 불안전을 국민적 영역 밖으로, 즉 국경 밖으로 밀쳐내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왔죠. 국민사회 국가에서 안전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만 주어진 권리였기에 발리바르는 이런 국민적 안전, 국민에게만 필요한 안전, 국민에게만 보장해주는 안전을 말을 해요. 그런데 국민적 안전에 이렇게 국가 경계 내부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리바르는 국민사회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경계, 내부의 국경 혹은 내적 경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국민들 안에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과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받지만 비정상적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그래서 배제되고 위험에 처하죠. 그 사람들이 이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별하면서
안전에 대한 공간적 표성을 갖게 되는데 이걸 발리바라는 안전 공간과 안전 중심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구별을 해봐요. 이 두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정의하는 수단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 공간은 본질적으로 정상성의 공간, 따라서 정상화된 공간. 안전한 공간은 정상화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정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령 뭐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우리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뭐 사회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안전 공간인 거죠. 추구하는 공간인데 안정 중심적 공간은 뭐냐? 안전 중심적 공간은 본질적으로 비정상의 공간이며 결과적으로 배제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즉 근데 가령 성소수자들, 비이성애자들은 여기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정상성으로 이루어진 안전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권력이 억압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게 되죠. 즉 정상적 존재라고 인정받은 자들은 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존재들은 안전 중심적 권력에 의해서 배제되고 관리되고 억압되는 거죠. 하지만 발리바라는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정확히 시민권의 설립, 시민권의 제도화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을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이 폭력적인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시민적 권리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은 국가 권력의 교정자로서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시민의 요구와 달리 국가가 안전 중심적 일탈을 감행할 때 이러한 국가의 일탈에 맞서서 투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을 교정하는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을 교정할 수 있는 관계를 시민과 국가가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해방적 권리 개념만으로 규정될 수 없지만 동시에 안전은 결코 국가주의적 권력의 일방적 기획으로 한정될 수 없는 갈등의 장이자 운동의 장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과 안전의 변증법적 이런 의미에서 시민적 안전과 국가적 안전은 변증법적 모순의 관계에 있으며 이와 같은 변증법적 모순을 파악할 때 안전 공간과 안정 중심적 공간의 이양 대립을 넘어서 안전의 문제에 시민권의 관점을 기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발리바라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밝히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유, 재산과 더불어 안전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안전과 동시에 압제에 대한 저항이 천명됨을 주목합니다. 안전은 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필수적인 상관왕으로 갖는데 압제에 대한 저항은 안전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한계를 이룬다. 이로써 우리는 시민권의 내재적인 변증법을 관여하게 되는데 이런 변증법은 상황에 따라 계속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안전 문제를 변증법적 모순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안전을 국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치적 주체인 시민의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그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안전은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을 통해 작동하는 생명 정치적 국가의 통치 방식만으로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여 인간을 단지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하는 주권 권력의 작동 기제로만으로도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789년 선언이 명시하듯이 안전은 항상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또 다른 시민적 권리를 자신의 필연적 상관화 혹은 내포적 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적 안전을 위한 고투를 위하여 물론 현실 속에서 안전과 안전의 변증법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민국가 그리고 국민국가의 내부의 정상적 규범적 존재들의 경계 내부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변증법을 작동시킬 실마리를 찾아야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개된 세월호 운동 과정에서 이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한국의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 산하에 존엄과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왜 존엄과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인권운동 내에서 안전이 명분으로 권리의 유해나 침해가 너무 많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존엄 안전이라는 개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유가족, 활동가, 연구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1년의 준비 과정 끝에 2015년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1조에서 천명하고 3조에서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4.16 선언은 안전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지만 국가, 기업, 언론 등 권력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안전을 해칠 경우 모든 사람이 이에 맞서 연대하여 투쟁해야 할 권리의 주체임을 또한 명확히 합니다. 안전을 국가에 위탁한 채 국가가 규정하는 안전의 경계 내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고 사회 구조를 번역하는 권리까지 안전의 권리에 포함됨을 이 선언 역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 선언은 추상적 권리 선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16 인권선언은 안전은 항상 압제에 대한 저항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을 한국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기 위한 고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투가 우리를 안전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으로, 그리고 다시 이로부터 덜 국가 중심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적 안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권의 정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4.16 인권선언은 글 쓸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4.16 인권선언 성안팀에서 일을 해가지고 애정이 좀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